오늘 특별히 그 웰리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힐링에서 웰빙으로 가는 그 여정으로 웰리스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근데 특별히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우리 대표이사님께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연령별로 계층별로 그 웰빙에 대한 그 정의도 다르고 또 그 필요도 다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특별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향 자체가 도시지향적 어떻게든지 고향을 떠나서 기회를 잡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오는 절망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웰리스는 뭘까? 그다음에 또 이제 생활고에 찌들어 있는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은 포항 같은 곳에서 지금 산업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이런 포항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해가고 있는 생활인들 그들의 웰리스는 뭘까?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충분히 살고 시즌 3로 이제 살아가는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제 건강도 좀 약하고 힐링에 늘 관심이 많으신 그런 세 부류로 좀 한다 그러면 우리 장관님께서 좀 어떻게 좀 좋은 통찰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유 참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웰리스라고 하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웰빙, 그 다음에 해피니스, 그 다음에 피트니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웰빙의 첫 번째 이것은 보편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웰빙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배고픈 시대에 또 뭐 편하게 우리 일상생활하는 것이 웰빙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청년들, 젊은이들은 그러면 현재 이 웰리스의 개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저도 우리 그 사무실에서 젊은이들한테 특별히 물어봐요. 내가 야, 근데 그 사람은 우선 자기 노령층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살아계신 분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노령층이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생각하고 있는 애국심이나 뭐 가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자랐다 뭐 어떻다 이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그 다음에 걔들도 제일 느끼는 것이 지방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안 갖춰졌다. 여건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들 시대로는 지방에 살든 서울에 살든 지방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시험 쳐가지고 뭐 서울에 못 들어가면 서울 주변에 살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들이 생각하는 웰리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웰리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그들은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그래서 걔들이 공평 하여튼 모든 규칙과 이것이 평등해야 된다. 서울이나 지방이나.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저는 애들이 경제적으로 여기서 아무리 봉급받고 축적을 해봐야 수도권에 가서 내가 전셋집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나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젊은이들의 가치는 나는 거기가 있다고 봅니다. 웰리스에 많은 핵심적인 가치가 거기가 있다고. 일반적인 생활인들은 제가 보기에 그 세 가지 웰빙 잘 먹고 잘 살고 그다 생활에 불편을 하는 거에 그다음에 그걸 하더라도 지금 사람을 만나고 뭐 하는 이유가 전에는 뭐 그 친구를 만나야 밥도 얻어 먹을 수 있었고 또 그 친구를 만나야 정보나 지식을 얻어서 내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걔 안 만나도 뭐 얼마든지 걔한테서 받을 수 있는 게 다 가질 수 있다. 요즘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은퇴한 군번인데 은퇴해서 우리가 학창시절이라든지 직장생활 초기에 많이 부러워했던 직업이 판검사, 교수, 의사, 외교관 이런 것들이었어요. 고위직들. 근데 이런 직업을 했는 사람이 지금 은퇴해 나와서 친구들을 불러놓고 점심 한 끼 사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은퇴하고 나와가지고 좀 몇 년 됐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부러워했던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은퇴하고 나니까 대부분이 자기 생활에 한정이 되니까 나와도 친구들 뭐 5명 또는 뭐 한 10명 이상 모이면은 더 엄두도 못 낸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노령이 되니까 수입이 빤하고 지출도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 넘어서는 활동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노인들이 바라고 있는 웰리스는
저런 기회도 좀 줘야 되는구나. 그걸 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기업이든 시든 좋은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이런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에서는 이 밥값 정도를 시에서 내준다든지, 포항시 기타 구청에서 내준다,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가. 이것은 왜냐하면 먹고 자고 놀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는 게 모였잖아요. 목적도. 그런 거니까 이런 데 투자하지, 뭐 다리 놓고 건물 짓고, 저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산골인 영양군 출신입니다. 지금 인구가 15,000이에요. 15,000. 인구가 15,000밖에 안 되는 산골에 전국에서 제일 오지죠. 있을 거 다 했다. 행정기관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다 있다. 이 좀 있으면 공무원 숫자나 막 주민 숫자나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이런 등등을 제가 봤을 때는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는 옛날 구조다. 그럼 저는 하여튼 웰리스 개념도 그렇고, 이거를 웰리스를 다루는 시책도 정부 시책이나 도나 시군에 있는 그 시책도 굉장히 트렌드를 못 잡아가고 있어요. 막 전체적인 세상 바뀌는 트렌드는 못 잡아가고 맨날 공자님 같은 소리, 뭐 훌륭한 교수님들 뭐 어디 철학자 뭐 모아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틀린 말씀 합니까? 다 맞는 말씀이지. 근데 그것을 내가 현장에 어떻게 지금 적용을 할 건가? 내 공무원으로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까? 아무도 대안을 안 내줘요. 그래서 그것이 참 문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아열대 작물 단순하게 우리보다 기후가 좀 앞으로 아열대가 되고 뭐 기존에 있는 작물로서는 소득 증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갖다 짓다. 그것만 지어가지고 얼마나 성과가 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제주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바나나를 이제 우리가 늘 막 수입 개방하기 전입니다. 외국에 가보니까 바나나 엄청나게 많이 먹고 우리 국민들 좋아하는데 그거를 재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해가지고 막 어려움 끝에 그걸 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시장이 개방되니까 많은 돈과 많은 아이디어 비용들을 그걸 지을 필요가 없었는 거예요. 바나나를 재배하는 거를. 아열대 연구소에 지금 뭐를 연구를 하고 뭐를 생산해내고 뭐 할 것인가. 아니 저기 금방 가면 갖다 사올 수 있는 그런 시절인데 우리 국내에서 검하지 않은 그거를 여기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얼마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그럼 제 생각은 지금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하나만 하지 말고 옆에 열대작물 연구소도 일부 여기 있다. 그러나 여기는 포항은 전체적으로 이게 치유농업은 이렇게 하고 관광은 이렇게 하고 지유 음식은 이렇게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공간을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게 오도록 하는 걸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내셨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열대 작물 그것만 하는 걸로 하지 말고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를 담은 그 복합센터를 만들어야 그게 관광거리도 되고 하지. 아열대 작물 생산하는 거 지금 동남아시아 가면 널려 있는데요. 그 말로 그걸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도시개발과 산업화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의 개발을 과거와 같은 식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컨셉이 들어간 농촌 개발을 해야 된다. 도시개발연구소가 있어요. 도시개발을 하는 전공하는 연구소에서 제가 스마트 지구 사는 포럼이라는 걸 끌고 있는데 같이 아마 우리가 한 7월 초에 MOU를 하자고 개별주도 연락도 해가지고 도시개발도 이제 주제를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 주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보지 않느냐. 도시개발 학자들이 옛날 이론에 맞춰서 행정기관이 여기 오고 유관기관이 오고 하면 인구는 저절로 늘어나서 도시가 발전된다. 그것은 전체 인구가 늘어날 때야. 총인구. 우리가 5,000년 넘게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를 살아왔어. 내 시절에는 다 그랬고 과거에도 이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구가. 토탈 팔플레이션이 주는 시대예요.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에 가진 컨셉이 가지고 도시개발도 그걸 적용하는데 판판이 실패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경북 도청이 가 있는 그 예천에 보세요.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 위에 많은 빌딩을 지었는데 상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가가 비었어요. 상가가 거의 다 비었어. 아이, 도청이 생기고 벌써 8, 9년 되고 말이야. 이렇게 기관도 생기고 뭐 하고 하면은 또 활성화되고 인구, 그거는 인구가 늘어날 때야. 이거. 지금 인구가 줄어든 시절에는 이거 안 맞네. 도시개발 이론이 안 맞는 겁니다. 늘어날 때 시절이 아니까. 대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지역에 농촌의 개발하든 농촌인 도시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컨셉이 들어가야 된다. 그 가서 사는 이유는 그 뭐 길이 잘 닦여 있고 뭐 좋은 건축물이 많고 뭐 서울에 있는 커피숍도 많이 있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주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제로 저는 이제 굉장히 웰빙, 해피니스, 피트니스가 되는 치유의 하여튼 그 포항에 그쪽 지역에 한번 갔다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굉장히 뭐 그런 걸 느끼더라. 그런 관점으로 도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리모델링해서 잘 짓고 길 많이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컨셉을 도시의 재개발 컨셉을 저는 웰리스로 좀 끌고 가야 된다. 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도시 개발을 전공하는 분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개발을 큰 컨셉을 바꿔야 된다. 이거는 그때는 인구가 늘어나는 시절인데 지금 줄어드는 시절인데 안 맞다. 지금 두 가지 지적하신 게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새로운 컨셉을 그냥 포항에 그럼 뭐를 심을 것인가. 이쪽은 남구는 어떻고 중구는 어떻고 뭐는 그거는 이제 지역의 특성과 산업의 특성을 잘 융합해가지고 주제를 정해 나가야 됩니다. 막 그 도시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유럽에 막 유럽 여러 가지 뭐 유명한 도시라고 가보면 인구도 적고 그럴 건데 그 주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관광객도 오고 산업도 발전하고 거기 있는 사람도 지속 가능하게 잘 산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옆에 군에서 다른 도시에서 하는 거 100개 가지고 해요, 여기 와서. 사후에 도시개발 하는데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자칫해가지고 막 지역 언론이나 건설사나 막 이거가 또 이렇게 로비를 받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냥 막 건물 짓고 길 닦고 빌딩 높여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걸 지금 곳곳에서 본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지역이든 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컨셉을 뭘로 잡아갈 것인가. 그래야 오죠. 재방문할까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지역 주민들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전문가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이제는 진짜 딴 이야기를 많이 들으세요. 저는 뭐 그런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제 저는 그 서울서 한 30 몇 년을 살다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이제 올라가면 서울이 굉장히 넓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서울이 한 3개의 점으로 보여요. 하나는 KTX역, 그 다음에 강남의 회의장, 그리고 일 끝나면은 가는 곳이 있는데 교보문고입니다. 광화문 교보문고. 그래서 저한테는 서울이 KTX 서울역, 강남, 그 다음에 교보문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뭐 프랑스 파리 같으면은 뭐 한번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몽마르트 언덕, 그 다음에 에펠탑, 그 다음에 그 라 데팡스, 한 모든 도시가 한 점 3개로 보통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되는데 그 일과 무관한 마지막 점, 그것이 그 도시의 매력이겠죠. 저는 이제 사실 포항이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 포항도 KTX역,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포스텍에서 하도 국제관에서 회의가 많아가지고 아마 대부분 지금 제 친구들은 포스텍 국제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딜 가느냐 그러면 대부분 횟집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포항이 개발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3번째 점을 정말 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하나 개인적으로 겪었던 거는 저희 한동대 가는 그 달맞이 길이 있는데요. 그 길에 옛날에 회 뜨는 집이 있었어요. 회 뜨는 집. 근데 그 사장님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갑자기 그 기초 저거 있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가가지고 회 뜨는 집을 접으시고 해 뜨는 집이라고 한 글자만 바꿔가지고 해 뜨는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펜션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손님들이 많이 안 왔겠죠. 뭐 인터넷도 하실 줄 모르고.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딸내미가 내려와가지고 아빠 이거 1층은 내가 쓸 수 있게 다 때려 부셔줘. 그래가지고 카페를 차렸어요. 카페 이름이 또 해 뜨는데 해가 또 뜨는 집이에요. 그래서 선어게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장소를 되게 좋아해서 제 친구나 뭐 외국 사람들 오고 그러면 항상 거기를 데리고 와서 차 한잔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오늘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웰리스 스팟을 포항에 어떻게 잘 꾸려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장관님께 이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장관님께서 아까 이제 농어촌, 숲, 뭐 산촌 이런 촌 얘기에서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을 확 늘리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변화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시각 교정에서 두 가지 점을 하나 좀 장관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 우리 이제 5, 60대 이상들은 어린 시절에 농어촌 추억이 좀 있죠. 서울에 산다 하더라도 외갓집에 갔고 그래서 농어촌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익숙한 곳이고 그래서 농어촌 관련된 거를 우리한테 자꾸 얘기를 하면은 괜히 좀 시시해 보이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 그냥 막연히 시골 가면 건강해져 이걸로 이제 유혹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익숙한 것을 어떻게 색다르게 보게 할 것이냐. 뷰자대죠. 뷰자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면에 지금 도시에서만 사는 애들은 농어촌이 정말 잘 모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익숙하게 보여줄 것이냐. 데자뷰. 이제 그런 그 시각 교정, 인식 교정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삶의 그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될 텐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막 추구하지만, 너무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제 도파민 중독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느린 행복, 그 다음에 작은 것에서 어떤 가치를 찾는 거, 뭐 조그만 나비를 쫓아다닌다거나, 뭐 무당벌레를 찾으러 다닌다거나, 이런 걸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웰리스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포항 디지털 콘텐츠 센터인가 그런 센터장님 오셨겠지만 그 인문학적 파워가 있어야 되고 인문학적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지역에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마인드를 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급진 어떤 음악, 문화 이런 것들을 지방이 소유하고 있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이 사실 이제 중세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봉건 사회를 해서 그 조그만 영주들이 다 그 자기 영토 내에 문화적 파워를 갖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영주들이 살던 성마다 동화가 있고 음악이 있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왕정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결정하고 표준화하고 거기서 소외되면은 찌질이 못 사는 거. 그래서 아직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지방 소외를 극복하는 힘 그걸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 생활하면서 3년을 내가 파리에서 살았습니다. OECD에 근무한다 해서 처음에 가서 준비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교수님 한 대로 몽마르트 언덕하고 에펠탑하고 뭐 라데팡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니까 저도 이렇게 굉장히 추억에 떠오르고 남아. 딱 강조하면은 파리에 가면 저 가운데서 하나는 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뭐
출장 가기도 하고 뭐 했지만은 내가 내 스스로 내 돈 내고 다시 오고 싶은 데가 별로 없어요. 다시 오고 싶은 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객들 뭐 중국이든 뭐 동남아든 많이 와가지고 경주 가서 사진 찍고 제주도 가서 사진 찍고 뭐 롯데 호텔 가서 쇼핑해 가는 이런 관광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관광학자들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 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진국이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하고 있는데 저도 뭐 들어보고 있는데 일부만 본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실정에 알맞는 특성을 버릴 수는 없고 잘 어쨌든 현대 흐름에 잘 옷을 입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 우리가 곳곳에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농촌에서 생활하고 했지만은 거의 집집마다 아니지만 웬만한 집에는 종가 음식이 다 있어요. 이 공개 안 된 음식이 많다고. 종가 음식도 시대 트렌드에 맞게 테이블 위로 올리면은 이거를 굉장히 고급 상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여기에 디자인도 들어가고 색깔 강박도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5, 60대 이상 넘은 사람들은 자기 공부만 잘했지 그분이 미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을 잘하는 것도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그 전문가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을 또 빨리 이제는 프로젝트를 주고 시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고. 시간제로 얼마든지 요거를 이렇게 하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저는 얼마든지 우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막 그래 한데 저도 사실은 미국에서 그 농무관 생활을 4년을 했어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한국의 뭐 기업인 잘 나가는 사람들이 워싱턴 DC에 와서 접촉하고 교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내가 또 뭐 개인적 친분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와서 이 미국의 이 앞선 장점을 자기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주로 고민을 하더라고.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떠냐 하면은 제가 있을 때도 직접 했거든요. 공무원들을 30명을 선발해가지고 워싱턴 DC에 대민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러 출장을 왔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야, 어떻게 말이야. 워싱턴 DC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를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 뽑아가지고 거기 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산업의 흐름을 보고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걸 보고 특별한 주제를 잡아서 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 공무원이 지금 100만 원 가까이 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 빨리 인식을 고쳐야 되는데 기능과 조직과 역할이 다 달라요. 이 생각을 참 이렇게 바꿔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행정 행태와 현실 조직과 기능이 달라지는 차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정부에 대한 비난도 되고 이게 자칫하면은 우리는 젊은 애들인데 그냥 훈계적으로 하거든요. 야, 상사가 막 늦게까지 있는데 너는 빨리 가면 되냐? 6시 넘었는데 뭐 어쩌고 이러는데 그런 것부터 많이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들이 참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우리가 가진 장점을 잘 살리는 거 하자.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작고 느리지만은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찾되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하기보다는 AI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정도만 던져주면 난 가이들이 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거를 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을 격려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야지 우리 나이 든 사람도 행복하다. 야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해서 그걸 자꾸 비난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더 비난하게 됩니다. 더 비난하게 돼요. 보통 우리 또래에서 비난받는 게 뭐냐면은 1번은 퇴직하고 나서 가족이 자기를 안 알아준다. 내가 열심히 우리 회사를 위해서나 우리 직장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봉사하고 했는데 가족이 나를 안 알아준다. 두 번째는 친구들이 내가 현직에 엄청나게 이런 열심히 많이 하고 봉사하는데 이게 친구들이 안 알아준다. 이거는 참을 수 있는데 세 번째, 직장의 후배들이 자기가 근무한 직장의 후배들이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거야.
자기는 옛날에 말이야 기lum산하면 상사들이 기lum산하면 막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퇴근하고도 그 가고 했는데 요새는 일체 그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느끼는데 그 가운데 제일 자기가 근무했던 직장의 후배들이 자신을 안 알아. 교수님도 마찬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새 들은 교수들이 옛날 교수님을 알아주나요? 논문 쓰는데 같이 이름 넣어주나? 역할을 해야 넣어주지. 가장 큰 그 상처를 받고 적응하기 어려운 그 부분인데 그거를 좀 잘 생각해서 좀 시대에 맞게 이렇게 변화하면은 뭐 얼마든지 저는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뭐 분류를 한다든지 또는 그 사회적인 뭐 그런 지위를 가지고 평가를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안타깝고 적응하기 어려운 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위직이라든지 뭐 별을 달고 뭐 하여튼 뭐 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이 나와서 3, 4년 안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많은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 불안감을 우리 국민들이 뭐 900만이 뭐 그런 거 진단을 받는다 하는데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뭐 그거를 얼마까지 가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놓았을 때에 대비한 그 연착륙하는 것을 잘 배워가십시오. 지금 들어보면 저분이 이제 뭐 그 고령차나 이 사람 중심의 관심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닥에는요 산림치유나 해양치유나 치유농업이나 치유음식이나 이게 밑에 바닥에는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 전부 다 이제 큰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이렇게 가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치유음식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하고 이게 지금 발달된 IBT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실험실에서는 뭐를 연구해가지고 이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하고 하는 건 다 젊은이들 할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건 1단계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파트마다 다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구산업이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산업이 아니고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이 그 다음 단계 연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미래 전망하고 쉽게 하고 하는 건 너희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걸 하는 기관은 저는 대학이라고 봐요. 대학에서 정말 이것을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이것을 모아가지고 융합하고 연구는 이렇게 하고 평가는 이렇게 하고 관리는 이렇게 하자. 대학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뭐 공무원이 지도하고 뭐 교수님이나 연세 드신 분이 뭐 강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직면해서 이게 그 다음 단계 연구는 바로 직업과 연결됩니다. 직업과. 그 과학 기술하고 연계되고 새로운 IBT 산업과 연결을 해야 이게 뜨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 음식이 중요하다 해서 옛날에 뭐 우리 집에 나오는 뭐 한방에 뭐 옛날 뭐 이거 그거는 한계가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이런 음식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는데 이거를 먹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건강에 좋더라. 고혈압, 뭐 당뇨병이나 기타 뭐 성인병에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 누가 합니까? 이 젊은이들이 해야 됩니다. 예, 장관님 예.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뭐 수혜자는 노인들이고 개발자는 젊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풍성하게 토론이 좀 된 것 같고 우리 특별히 또 따뜻하게 또 열정적으로 해주신 우리 장관님께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